각종 현대적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시 뇌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몇몇 사람들만 가해하는 그런 방식의 위력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전 인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만약 모든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도구적인 어떤 지성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식량 문제, 그들이 다 이렇게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바이러스, 병, 이걸 다 감당하면서까지 인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국제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장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직 되뇌피질만을 개발하면서 살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너무 끔찍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기독교학과 백소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으로의 경쟁력은 관계적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구적인 생각들은, 즉 데이터화하고 정보 처리해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건 다 기계들이 할 테니까 인간이 이제 관계적인 능력을 길러내는 전공들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과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라는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더 원론적인 면에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 이론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팽크세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워드 가드너의 경우도 하필 막 그 뷰라크라시가 피크이던 당시에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처럼 이 약 팽크세프라는 분은요, 이 뇌를 공부하는 일종의 뇌신경과학자, 뇌신경 생물학자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 이름은요, Affective Neurosci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감정신경생물학, 감정뇌과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뉴로사이언스가 뇌과학이죠. 감정, affective, affection, 그럼 이제 감정이라는 의미인 건데요. 우리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뇌는 이성적인 거 아니야? 뇌 하면 왠지 차갑고, 그쵸?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이성적인 게 뇌하고 관련이 있고, 감정은 심장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감정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또 운동 지각력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인 거, 추리력, 논리력,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뇌의 다른 영역에서 관장하는 것 뿐이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것은 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알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지점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다만 주로 초점을 맞췄었냐 하면요, 소위 언어, 추리, 논리력,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대뇌피질이라고 하죠. 이 대뇌피질을 촉진시키고 개발하는 데에만 관심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돼야 시험 문제 잘 풀잖아요. 우리의 시험 문제는 다 뷰러, 즉 사무용 책상에 앉기 좋은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시험들로 고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뇌피질을 자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면서 계속해서 대뇌피질을 자극을 하고 있었던 차였는데, 하필 그 한 중간에 정점에 이 야크 팽크세프라는 분이 이 책을 낸 거예요. 그 핵심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거는 다 생략하더라도 인간은 다른 포유 동물하고 함께 원시뇌라는
일종의 굉장히 그 프리미티브, 즉 굉장히 기초적인 그런 뇌의 영역을 공유하고 있대요. 말하자면 뭐 전두엽, 후두엽 이런 것처럼 뇌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포유류들, 즉 포유류라는 거는 엄마가 새끼로 낳아서 품어주고 젖을 물려서 안아서 키우는, 그쵸?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관계를 통해서 키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포유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포유류들이요, 원시뇌라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주로 바로 이 관계성의 부분을 인지하고 파악하고 또 개발하고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은 모든 포유류가 태어나자마자 일정한,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자마자부터 일정한 어떤 특정 시기 안에 동안 아주 폭발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해요. 인간의 경우는 몇 년 동안일까요? 저는 학령 연령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태어나서 만 7세까지 정도가 바로 이 원시뇌가 풍부하게 발달하면서 그 원시뇌의 욕구가 채워져야 하는 시기라고 이 야크 팽크세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원시뇌의 욕구는 뭘까요? 즉 관계하는 욕구입니다. 즉 엄마 품에서 엄마 냄새 맡고요. 그다음에 가족들하고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추억들을 쌓아가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하워드 가드너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연 친화적인 지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연에 가서 자연 친화적인 어떤 활동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또 대인관계 지능도 있었습니다만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놀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핵심어는 놀이에 있습니다. 놀이. 놀이를 통해서 바로 이 원시뇌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NLP를 자극할 수 있는 추상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어도 이 추상적인 지식과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관계적인 능력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지도 않고 잘 통합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제기를 한 겁니다.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야크 팽크세프는 도대체 그 당시에 다른 주류 이론자들하고 다르게 무엇에 자극받아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뇌과학자들은 그야말로 뇌를 더군다나 NLP를 어떻게 하면 잘 자극해서 조금 더 인간이 효과적으로 추상적인 것들, 우리에게 빨리 필요한 도구적인 이성들을 발달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까만을 생각했는데 왜 이 사람은 다른 종류의, 즉 원시뇌라는 데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왜 이 이론은 묻혔을까 하는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쯤에 이제 애기였는데 그 무렵쯤에 독일에 가서 아마 가족들이 살게 되었나 봐요.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이 패전국이었잖아요. 그러면서 패전국의 이제 그 국민으로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종의 약간 포로처럼 난민 생활을 하게 된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 한 만 5살까지 난민 수용소에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난민 수용소, 저희가 뭐 경험은 직접 없습니다만 상상하실 수 있죠. 거기서 부모님이 뭐 아무리 책임감 있는 부모라도 난민 수용소에 갇힌 마당인데 언제 IQ, EQ 발달 단계 따져가면서 아이를 길렀겠어요. 부모님들도 삶이 힘든데 아이들은 그야말로 방치되었겠죠. 그리고 모든 방치된 아이들은 놉니다. 놀이를 하죠. 근데 난민 수용소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놀잇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야크는 놀다 뭐랑 놀았냐면 쥐랑 놀았습니다. 난민 수용소에는 이제 쥐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쥐랑 얼마나 놀았으면 와서 그러는 거죠. 엄마, 오늘은 내가 쥐 배를 간질렀더니 쥐가 까르르 웃었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디즈니 만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야크는 그걸 분명히 관찰했고, 그걸 입증하고 싶어 했어요. 쥐랑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동안에
야크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요. 쥐도 놀라고 무서워하고 기뻐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말해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감정들을 다 느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걸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이제 지도 교수님들한테 전 이걸 입증하는 논문을 쓰겠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어떤 대답이 왔을지는 너무 뻔하죠. 지도 교수님들이 너 그걸로 계속 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면 너는 박사학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종류의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제가 이 두 번째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만약 그게 입증이 된다면요. 즉 쥐도 감정을 느낀다. 다른 포유류들도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이 만약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산업사회는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요. 뭐 화장품 산업 이런 데도 보면은 그 인간에게 그 사용하는 화장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인체에 무해한지 아닌지 이런 거 검사할 때 주로 동물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마스카라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여자 속눈썹 길게 만드는 그거를 그 검증할 때는요. 토끼들을 다 잡아다가 토끼가 속눈썹이 길거든요. 토끼를 놓고서 실험을 한대요. 하루 종일 실험을 당하는 토끼는 눈이 원래 토끼 눈은 빨갛지만 염증으로 막 힘들어지고 너무나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먹거리를 위해서 뭐 닭이나 뭐 아니면 돼지나 소나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길러내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렇죠? 뭐 아니면은 또 뭐 원숭이나 쥐나 이렇게 막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험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소위 산업사회의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괜찮아. 동물들은 어차피 동물들이 느끼는 것은 통감각, 즉 그냥 아프다 정도의 느낌만 갖는 거지 감정적으로 동물들이 공포를 느끼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건 아니야 라는 방식의 과학적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유리했거든요. 산업사회는. 이쪽의 논문은 만들어지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펀드도 많이 딸 것이고요. 이쪽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야크 펜크셀프가 하려는 이런 감정에 대한 부분, 다른 동물들, 특히 포유류는 감정을 느껴 인간하고 같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따기도 어렵고 이게 하나의 주류 학설이 되기도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놓지 않았고요. 이제 소위 20세기 말 무렵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제 기구의 발달을 통해서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모든 과학은 그렇잖아요. 검증 가능하면 이제 그걸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중요한 지점은 뭔가 하면요. 이 이론을 통해서 야크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대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병들 중에요. 뭐 ADHD라던가 뭐 자폐성 어떤 질환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회 관계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어떤 성향들, 혹은 이 되뇌피질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관계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사회 부정을 겪게 하는 그런 각종 현대적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원시 뇌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주장을 교육학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건 뇌과학자의 주장입니다만, 이걸 교육학적으로 받아온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현대의 교육제도는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결국은 나중에 논리, 수리력, 언어력을 개발을 하는 인간으로 가게 될지라도, 그쪽이 훨씬 더 재능이 있는 인간이 될지라도, 소위 말하는 왜 우리 과목에도 보면 공통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성을 가져야 하는 모든 호모 사피엔스들이 가져야 하는 공통 과목, 필수 과목으로서 우리는 적어도 태어나서 적어도 만 7세까지는 원시 뇌의 욕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에 합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행학습이 만약에 계속해서 대뇌피질을 옆에 있는 이웃의 다른 자녀보다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자극하는 방식의 선행학습을 우리가 유지해 간다면, 그렇다면 뭐 항상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야크 팽크세프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자녀들은 행여 나중에 뷰러에 앉게 되더라도 그들의 의사결정이 전혀 관계적 결정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는 게요, 이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기기들은 그냥 몇몇 사람들만 가해하는 그런 방식의 위력을 가진 게 아니라 정말 전 인류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방식의 문명으로까지 지금 발달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관계 지수를 가질 수 없는 어떤 뷰러에 올라가 있는 의사결정권자가 그냥 오직 효율성만을 가지고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가상입니다. 만약 모든 인공지능 로봇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도구적인 어떤 지성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면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정말 식량 문제, 뭐 그들이 다 이렇게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바이러스, 병, 이 모든 문제, 이걸 다 감당하면서까지 인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인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국제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국제 지도자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오직 대뇌피질만을 개발하면서 살았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의사결정이 어떻게 될지 너무 끔찍하시죠. 사실 요즘에는 여러 종류의 음모론들이 나오는 게 그 음모론이 사실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사회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서부터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단순한 노동력으로, 즉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속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애들은 다 자기 먹을 건 가지고 태어나. 자기 먹을 건 가지고 나는 거야. 자기 먹을 거라는 게 뭐였을까요? 노동력? 물리적 힘만 있으면,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먹고 살았어.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산업혁명 초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 어려운 지경에서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놓고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더 지속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 많은, 정말 많은 소위 단순한 도구적인 지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이 생존이라는 키워드를 놓고 봤을 때 더 많은 다수의, 그리고 더 극적으로 위험한 방식으로 인간의 어떤 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뉴스 보도 보셔도 많이 요즘에 개별 사건으로는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유난히 더 폭력적이고 유난히 더 품성이 악해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공통 필수 과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 원시뇌라고 불렀던 그 부분에 대한 욕구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사회,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는 것은 마치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은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나만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아이 망칠까 봐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런 어떤 주변의 무언의 압력, 집단적인 압력,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을 포기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지식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만 달리게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생겨날까를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이 사회에, 한 개인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저희들이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성이라는 부분을 기계에 양도하고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계적 영성,
이라는 부분을 길러내야 된다는 거에 만약에 합의를 하시더라도 그 부분은요, 어떤 특정한 영역들이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뒷부분에서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역 3부분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그걸 주체성, 관계성, 그리고 창조성이라고 요약을 하는데요. 이 3부분은 제가 요약하기도 전에 사실은 많은 영화와 같은 미래를 그린 영화에서 다들 이 3가지를 침범하는 AI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주체의식, 자아를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인간하고 감정 교류를 하는 그런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단순히 모으는 차원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아직 도래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막 창조해내는 그런 로봇들의 이야기들도 요즘에는 여러 미래 영화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영화의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이 3영역은 누구 것이다? 인간의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전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의 주체적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길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신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유일무이한 개체 생명인 거죠. 나의 의사결정은 내가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이기심하고는 저는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주변의 것들은 다 하나의 자원으로 사용하고 이용하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복종되지 않는 상태의 삶, 내 의사결정을 오로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외에는 내 의사결정을 내 스스로 반응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주체로 살아내는 그런 개인이 되는 것, 그게 이 관계적 인간성의 가장 중요한 기본 첫 번째 요건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속에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제가 만나는 학생들을 예를 들게 되는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 금과 선의 나노 단위로 통과하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혹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평가자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자에게 밉보이는 것, 그것은 자신의 어떤 그 장래의 그 점수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야말로 대학에서의 큰 대자가 사라졌어요. 모든 친구들이 전문 기술만 배우려고 하고 그것들을 그냥 점수화해서 졸업하려고만 하지, 큰 질문을 하고 선생님하고 한번 논쟁해보고 이런 방식의 주체적인 자아를 길러내려는 것들을 다들 주저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이 주체성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게 모든 아이들의 자기 주장을 오냐오냐 받아줘야 한다는 것하고는 구별하셔야 되죠. 요즘에 보면은요, 그 젊은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 기죽이지 마세요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적인 관계적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못 배우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에 주체적 자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언제나 관계성을 토대로 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그래서 이 관계성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관계성이라는 부분은요, 그야말로 이 자아의 선택을 하되, 그러나 너와 관계하면서 공존 가능한 방식으로 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게 길러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요즘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리얼돌? 이런 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인간관계를 실패한 분들의 도구적이고 되게 상품화되고 대상화된 어떤 편리를 위한 그런 것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의
인간 관계성을 우리가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조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야말로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셔야 합니다. 실패할 권위, 뭔가를 다시 한번 실험해 볼 권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즉 주체적이고 관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그야말로 관계적인 영성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길러낼까 하는 교육의 문제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